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2019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B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 B형 하고요. 나머지 강은 Q&A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강의는 여기서 기출 강의는 여기서 마감이 끝나는 거고요. 아마 내년에 또는 올해 그 말에 2019학년도 출시와 2020학년도가 함께 또 이제 기출 특강으로 나갈 겁니다. 요 뒤 후속으로. 일단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B 2019학년도입니다. 기출문제 B-1이요. B-1. 가는 유아평가와 관련된 교사들의 대화이며 나는 유아 관찰 기록지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 보시면 박 교사가 관찰 방법 중에 평정척도법을 활용해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평가해 보기로 했었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관찰법의 하나로 평정척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정척도에는 이 평정하는 그 평가하는 사람의 어떤 오류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평정자의 오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모의고사 개강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개강을 하면서 관련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평정자의 오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전공서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관찰법의 오류라고도 지금 소개되어 있어서 꼭 평정자의 오류가 아니라 관찰자의 오류라고 나와도 요걸로 푸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이것을 관찰자의 오류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한마디로 이 전체, 관찰법 전체에 평정이 하위 요소로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 관찰법의 오류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평정자의 오류는 교재에 나왔는데요. 학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이게 어윈과 부시넬의 어떤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평정자의 오류에 들어가는 건요. 교재 553페이지인데요.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의 오류, 중앙 집중의 오류는 어떤 전공서는 중심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광 효과,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 비교의 오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 근접성에 대한 오류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관찰자의 오류가 나오냐 하면 가의 박 교사네요. 박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평정척도법을 관찰했을 때 가끔 표시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중간 점수에 표시해버려서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것을 중앙에 그 극단적인 양극단의 점수를 피하기 위해 중앙에 점수 주는 걸 이제 그런 습관을 중앙 집중의 오류라고 합니다. 중앙 집중. 점수가 중앙 점수에 집중됐다 그래서 중앙 집중의 오류라고 하는 거 이게 거기에 나와 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 바로 박 교사의 대사가 그 이유입니다. 양극단의 점수를 피하고 중간의 점수만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아들을 관찰할 때 쓰는 것을 중앙 집중 오류라고 하는데 바로 박 교사가 표시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중간 점수에 표시한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중앙 집중의 오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A요. 다음에 A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A는 가의 기억과 관련된 개념이고 B는 나의 니은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기억, 니은인데 기억이 저희 반 선생님이랑 같은 평정척도법으로 동일한 유아를 평정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서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분이 있으면서 같은 평정척도를 사용했는데 두 명의 결과가 달랐다. 그래서 A 보니까 같은 상황을 두 명 이상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했을 때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평정자가 같은 상황에서 두 번 이상 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평정의 일관성이 있네요. 이게 이제 니은이라 그러는데 윤교사의 경우가 제 경우는 유민이의 행동을 녹화하여 어제 평정해보고 오늘 또 평정해보니 결과가 다르더군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론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개 다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신뢰도의 유형에는 채점자 간 일치도,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크롬박 알파 계수가 있어요. 이 5가지 신뢰도 중에 첫 번째 채점자 간 일치도 있잖아요. 그거는 2명 이상의 채점자가 내가 같은 도구를 사용했을 때 다른 채점자와 얼마나 일치하는 걸 보는 거고요. 나머지 4가지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크롬버그 알파 계수는 모두 같은 채점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채점자 내 일치도 있잖아요. 요거는 그거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채점자 간 일치도 빼고 다른 신뢰도의 유형을 모두 같은 채점자가 하면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저는 전공서에서 여러분들이 채점자 내 일치도라고 부르는 걸 재검사 신뢰도라고 부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명칭이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찾은 전공서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전공서 중에 하나인데, 그 전공서에서는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한 다음 각각의 평가 결과에 일관성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게 재검사 신뢰도라고 전공서에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답은 채점자 간 일치도와 재검사 신뢰도예요. 일단은요, 제가 전공서라고 할 때는 유아교육의 전공서를 말해요. 그래서 교육학적 지식을 먼저 찾기 전에 실은 이제 교육학이 이미 유아교육에 다 녹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적 지식이 유아교육의 이론을 해석할 때 굉장히 심도 깊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답이 되는 기준은 실은요, 우리 유아교육과의 전공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찾은 이론 저 부분, 그 교재 554나 555에 나와 있는 신뢰도와 타당된 부분은 정확하게 유아교육 전공서에서 찾은 부분인데, 유아교육 전공서에서 저것을 채점자 신뢰도라는 것, 재검사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저는 100% 전공서의 어떤 용어를 쓰는 걸 좋아해서 답을 채점자 간 일치도, 재검사 신뢰도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서의 답이 맞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제 교재에 있는 거대로. 그게 전공서니까. 그 다음에 3번에 가의 디귿을 근거로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 그랬는데요. 관찰의 모는 관찰하고자 한 것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관찰했느냐의 문제인데요. 기록한 것이 실제로 발생한 행동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실은 타당도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평가한 거, 그 평가한 것이 평가 도구가 내가 평가하고자 한 것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가 맞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당도의 유형에는 평정한 결과가 다른 외적인 증거와 상관이 있는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적절하게 표집하고 대표하는지, 초기의 평정 자료가 미래의 행동 증거와 연관되어 예측 가능한지인데요. 각각 뭐뭐지가 실은 타당도의 유형이 있거든요. 각 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유형을 설명하면서 저걸 다 설명하는 용어가 뭐냐? 답은 당연히 타당도죠.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요, 타당도의 유형에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 체제적 타당도, 생태학적 타당도. 이 부분 오늘 1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타당도의 아까 그 지문은 이 타당도의 하나를 글로 설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타당도고요. 나는 흥미 영역에 참여하는 유아 놀이 행동 관찰 기록지의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 방법의 명칭을 쓰라가 있는데, 그냥 표 보고 저게 뭐냐인 거죠, 선생님. 그럼 한번 봅시다. 기록 방법이 30초간 어느 영역에서 놀이했는지 관찰해서 10초 동안 적절한 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 보세요. 30초라는 시간 간격 동안 이게 30초인데 30초를 3등분 해서요. 10초, 10초, 10초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10초 동안 유무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혹은 숫자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3번 있었다, 2번 있었다, 1번 있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시간 표지법이요. 왜? 시간 표지법은요.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일정하게 나눈 다음에 그것의 어떤 유무를 보던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보던가 빈도 몇 번을 나타냈는지를 봐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유무 시간표지법, 하나는 빈도 시간표지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횟수를 이제 표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횟수 하면서 1, 2, 3, 4가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 큰 틀에서는 요거를 시간표지법의 유형 중 이거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관찰법의 종류 중에 물어봤으니까 유무냐 빈도냐가 아니라 그냥 답은 시간표지법인 거예요. 자, 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아, 기노트. 이것도 오늘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기노트 문제가 나왔네요. 선생님, 기노트의 유학 그 이론, 부모교육 이론의 명칭은요, 인본주의 그 부모교육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기노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로저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로저스가 인본주의 학자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는 이제 발달심리에서 배우기도 하고 아마 로저스가 부모교육 이론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 인본주의 학자의 이론을 이제 부모 양육 태도, 부모의 어떤 교육 방법에 인용한 거라서 기노트의 이론을 인본주의적 부모교육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서아 어머니와 김 교사의 대화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가 기노트에 뭘 얘기하냐면 부모교육의 방법인데 이 부모교육의 방법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가 부모들을 부모교육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4단계로 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야기하기 단계인데 요것을 저희가 불만 표현하기 단계? 그런 단계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제 책에는 이야기하기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서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고 두 번째가 민감성 증진 단계예요. 세 번째가 개념 형성 단계고 네 번째가 기술 형성 단계인데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정확하게 그 4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디귿과 리을의 명칭이면 세 번째, 네 번째가 개념 형성 단계, 그 다음에 기술 익히기 단계인데 어떤 전공서에는 기술 익히기 단계가 기술 형성 단계라고도 나와요. 근데 선생님 전공서에서 쓰는 용어는 다 받아들여집니다. 정답으로.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A에서 찾으라 그랬는데요. 지금 A가 이야기하기 단계 또는 불만 터뜨리기 단계예요. 그래서 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겪었던 어려움이나 좌절 경험을 말하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예는 다른 부모들과 아이를 키울 때 겪었던 고충을 나눈 점이 도움이 됐어요 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B에서 기노트의 부모교육 이론에 근거해서 행동의 한계 설정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찾으라 그랬는데요. 행동의 한계 설정은요, 아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 혹은 아이의 어떤 행동을 제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범위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범위 밖의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다를 아이와 상의해서 이 한계가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걸 행동의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B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머니가 장난감은 던지는 게 아니라 갖고 노는 거니까 던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그 행동의 한계 설정이에요. 한마디로 아이와 엄마가 서로 상의해서 아이의 행동을 정할 수도 있고 엄마가 아이에게 허용되는 행동이 뭔지를 이제 한계를 정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엄마가 던지는 게 아니라 갖고 노는 거니까 던져서는 안 돼 라는 행동의 한계를 지어줬죠. 그래서 거기에 찾아 쓰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기노트의 이론이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드라이커스의 이론을 저희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이라는 그 명칭을 민주적을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자연적 기결인데요. 자연적 기결은 드라이커스의 자연적 기결은 아이가 어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B라는 결과를 자연적으로 얻게 되잖아요. 이 행동을 부모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아이가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면서 나의 나쁜 행동의 나쁜 결과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거라는 걸 아이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 기결을 사용하실 때 유의점이 있어요, 선생님. 위험한 거나 안전에 관한 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저희가 너가 불장난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네가 불장난할 때 불이 나는 경험을 실제로 해봐. 이건 안 되잖아요. 이런 위험한 거나 안전과 관련된 거는요. 논리적 기결을 사용해요. 논리적 기결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언어적으로 또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이가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건데요. 어떤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를 이제 논리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보통 경험을 통해서
통해서 아는 게 자연적 기결인데 그게 너무 위험한 상황, 안전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논리적 기결을 사용합니다. 근데 자연적 기결에 해당하는 그 예는요, 서아가 저번에 내가 던진 장난감이 부서져서 갖고 놀 수 없었어. 그러니까 장난감을 던졌더니 부서져서 갖고 놀 수 없었어. 이게 자연적 기결에 해당하는 거죠. 기노트의 이론가요, 드라이커스의 이론은 교재에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만 아셔도 두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는 시험 범위에 대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다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도 바로 정리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567입니다. 3번 문제인데요. 만 5세 반 교사와 원감의 대화 중 일부이고 나는 가정통신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정체성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1번 문제가 가의 기억에 관한 거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라 그랬는데요. 환경이나 상황이 변해도 자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했지만 올퍼트의 자아발달 단계 있잖아요. 자아발달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가 자아정체감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자아정체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독립된 사람으로서 변함없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스에 나온 내용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자아정체감, 자아정체성, 정체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결국 이 정체성이나 정체감은 동일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 나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자아나 자기는 들어가셔도 되고 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정체감 혹은 정체성. 그 다음에 가의 기억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유아는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의견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의 니은에 대한 내용이고요. A, B에 해당하는 말을 각각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현장학습 장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현장학습 전 장소는 반드시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사가 사전 답사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요거는요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예요. 교사가 떡집을 견학을 가야 되는데 찾기가 시장에 있는 떡집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가는 게. 그런데 사전 답사를 안 해서 미리 아이들이랑 갔을 때 길을 헤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답은 딱 정확해요. A에 들어가는 거. 사전 답사를 하고 전 장소를 사전 답사를 하고 안전사항을 점검해야 되고요.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전활동과 본활동, 사후활동을 연계하는 게 있어요. 또한 부모에게 현장학습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받고요. 반드시 사전 동의서예요, 선생님. 가장 좋은 단어는 동의서라기보다는 사전 동의서이고요. 견학 동의서 하셔도 되고 동의서가 지금 핵심 단어죠. 요거는 이제 동의서만 들어가면 견학 동의서든 사전 동의서든 현장학습 동의서든 모두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전 동의서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일단 가의 니은이 뭔지는 한번 봅시다. 현장학습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문을 파악하지 않아도 문제만 봐도 풀리는 문제였네요. 네요. 다의 디귿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연계. 다의 디귿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연계가 디귿이 모모 다문화 박물관의 관장님을 모시고 다문화 사회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문화의 관장님을 모셔봤죠. 그 다음에 주제로 강연회를 어디서요? 유치원에서 여는 거죠. 그럼 전문가를 유치원에 초청한 거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역사회라는 말이 지금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지역사회가 들어간 지역사회 인사활용일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 할 때 우리가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요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다가 원하는 유치원에 보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전문가 활용 혹은 지역사회 인사 활용을 지역사회 수준, 유치원 수준으로 하면은요 저희가 그 사람이 지식으로는 높을지 몰라도 위험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뭐 성범죄와 연관이 있든지 아동학대와 연관이 있든지 저희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유치원에 모실 때마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전문가 인력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서 교육부나 그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그 요청을 하면 거기 전문가 인력풀에 있는 전문가를 유치원에 파견해요. 보통 그 원장 원감님이나 그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 퇴직하신 경우 많이 그 전문가 인력풀에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 사업의 명칭으로는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역사회 인사 활용,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또 어떤 명칭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내려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 활용이래요. 전문가 활용. 그래서 뭐 이거는 이중정답이 처리될 수밖에 없고요. 이중정답이 처리됐다고 보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증거로 내드렸죠. 573에 보시면 일반적인 저희 전공서에서는 그거를 지역 인사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부 자료에서는 교육부 자료가 인성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을 세대 간 지혜 나눔 전문가 활용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글쎄요. 둘 다 정답으로 처리가 돼야죠. 됐다라고 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와 연관해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의 세부 내용인데요. A와 B에 해당하는 말을 각각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관계 내용의 세부 내용을 외워서 빠진 부분을 채우라는 건데 이건 암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인데요. 그 세부 내용이 교재 576에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요. 협력이라는 말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그게 빠졌고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해서 존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협력, 존중. 이건 세부 내용을 그냥 암기하시는 문제. 2019학년도 출제자들의 어떤 그 성향을 분석해 보면은요, 그 전에는 세부 내용을 그대로 다 전체를 다 써라 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오타가 없어야 된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틀리지 마라. 완벽하게 100% 외워라. 이게 이제 저희가 부탁드린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드린 사항이었는데요. 2019학년도는 그거보다는 그런 오타 하나, 자음, 모음 하나보다는 핵심 단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 같아요.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루빈 모양이 나왔는데 이 루빈의 사회인지 놀이범주죠. 선생님 제가 요거 부탁드리는 게 루빈의 이론 명칭은 사회인지예요. 인지 놀이범주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해당하는 게 먼저 나오고 인지가 나중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칭을 하실 때. 사회는 파트너의 사회적 놀이 유형을 쓰고요. 인지는 스밀란스키의 인지적 놀이 유형을 써요. 근데 이거를 파트이면 사회성이면 병행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극놀이 인지의 뭐 예로 극놀이가 있으면 극놀이가 나중에 나와야 되지 극놀이 병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칭은 사회적인 부분이 먼저 인지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출에 이 루빈표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사회적인 부분은 혼자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를 넣었어요. 근데 이 집단놀이는 파튼 이론에서 연합을 얘기하고요. 협동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출에서는 집단을 연합과 협동을 다 모아서 집단이라고 했고요. 전공서에는 연합과 협동을 지금 나누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표에 여기 부분에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집단과 그때 뭐 협동이 논란이 되면서 뭐가 정답이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전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기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둘 다 정답으로 처리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논란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공서에 들어가는 건 다 인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파트에 들어가는 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능놀이죠. 두 번째가 구성이 있고요. 세 번째가 극놀이예요. 극놀이. 그 다음에 게임 또는 규칙 있는 게임인데요. 선생님, 그 스밀란스키 이론에 근거하면 사회 극놀이가 맞거든요. 그런데 루빈 이론에서는 이 사회 빠지고 극놀이를 사용해요.
이유는요, 사회가 들어가면 사회 혼자 놀이가 없잖아요. 사회극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사회극놀이가 들어가면 혼자 하는 사회극놀이, 병행하는 사회극놀이는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사회는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얘기하는데 사회극놀이는 여기에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빈 이론에서는 요거 빠지고 극놀이만을 써요. 그럼 혼자 하는 극놀이, 그 다음에 병행하는 극놀이 가능은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호영이의 놀이 유형을 쓰고 그 놀이 유형에 갖는 특징을 쓰라 그랬는데요. 우리 호영이가 진수를 잠시 쳐다보면서 단위 블록 한 개를 들어 올리면서 혼잣말로 비행기 출발이에요. 이거 선생님 뭡니까? 혼잣말로. 그 다음에 진수랑 놀이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단위 블록으로 같이 같은 단위 블록을 가지고 놀기는 하네요. 둘 다. 그러면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노니까 진수와 호영이는 지금 상호작용을 얻고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노니까 병행이 맞아요. 병행인데 단위 블록을 가지고 비행기 출발, 이거는 가자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극놀이에 해당해요. 병행 극놀이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가자카를 한 게 단위 블록이기 때문에 구성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성은 물체 하나를 만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물체 하나를 만지고 노는 건요, 실은 기능놀이예요. 구성은 블록들을 여러 개 가지고 쌓거나 탑을 만들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뭔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단위 블록을 한 개만 갖고 있으면서 그 블록을 탐색하지도 않고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고요. 가자카 행동, 비행기로만 사용했어요. 그러면 사물의 가자카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극놀이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영이의 놀이 유형은요, 병행 극놀이고, 이유는 호영이는 진수와 같은 단위 블록을 가지고 극놀이 하고 있지만 또는 상징놀이 하고 있지만 진수와 함께 상호작용해서 노는 건 아니고 나란히 혼자서 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병행 극놀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동그라미 3이 논란이 됐다는 거죠. 나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놀이 유형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름을 얼마나 넣을까요? 라는 그 주차장 기름, 그런 기름, 이거 뭐라 그러죠? 기름 넣는 곳을? 주유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럼 극놀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합이에요, 지금 협동이에요? 하나의 어떤 주유소 놀이를 하면서 여러 명 아이들이 서로 역할을 맡고 조직적으로 지금 극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파튼 이론에서는 연합은 아니에요. 연합은 리더도 없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이지가 않거든요. 무언가 역할을 맡고 조직적으로 하고 아이들이 서로 뭐 하자 해서 하나의 놀이를 같이 하는 거는 협동이에요, 파튼 이론에서. 그러면 전공서에 따르면 협동이 쓰이니까요, 협동 극놀이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공서에서는 우리 기출에서는 연합과 협동을 집단으로 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은요, 선생님, 집단 극놀이나 협동 극놀이 둘 다 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인정해요. 그런데 연합 극놀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차장 놀이를 하는 게 지금 서로 역할을 맡아서 협동하는 거지 연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파튼 이론에서도. 그래서 집단이 연합과 협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협동 극놀이가 되면 집단 극놀이도 돼요. 그래서 답은 집단 극놀이나 협동 극놀이지 연합 극놀이는 답을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되면 안 돼요. 연합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 한 가지를 찾으라 그랬는데 구조성은 선생님 활용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 인형은요, 동물 모형 그거 하나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한 가지 용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을 구조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용도가 아니라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거, 이런 단위 블럭은 집을 만들 수도 있고 탑을 만들 수도 있고 아까처럼 비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구조성이 낮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구조성이 가장 낮은 거는요, 블럭이라기보다는 단위 블럭과 큰 공간 블럭이 있을 때 큰 공간 블럭보다는 단위 블럭이 구조성이 더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 블럭 여러 개로 큰 공간 블럭은 만들 수 있지만 큰 공간 블럭은 일단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작은 거를 만드는 데는 단위 블록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물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되죠. 큰 공간 블록으로는
당연히 큰 조형물로만 만들 수밖에 없고 단위 블록은 조그만 것도 만들 수 있고 그걸 합해서 큰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 한 가지를 찾으라고 했는지 선생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를 내면서 왜 그냥 블록이라 하지 않고 단위 블록과 큰 공간 블록 두 개를 한꺼번에 줬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정확한 답은 단위 블록이에요, 선생님. 큰 공간 블록보다는 단위 블록이 구조성이 낮아요. 그 외에 아이들이 뭐 사용하는 물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과일 모형은요, 과일이라는 용도 하나로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구조도가 낮아요. 구조도가 높아요. 그래서 답은 아니고요. 그거 있네요. 그래서 답은요, 선생님, 저는 블록이 답으로 처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은 단위 블록밖에 없어요. 근데 블록이 처리됐다, 뭐 채점 결과로 처리됐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죠, 지금.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조금 있죠. 근데 원래는 저는 큰 공간 블록보다 단위 블록이 구조성이 낮은 게 확실한데, 그러면 한 가지 찾았으라 그럴 때 답이 단위 블록이 돼야 되지, 어떻게 큰 공간 블록까지 포함한 블록이라는 일반적인 답이 될까라는 저는 의문은 들어요. 그래서 단위 블록만 정답으로 됐어야 했다가 제 주장이고요. 블록까지 처리된 걸로 보인다, 답안을 분석했을 때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큰 공간 블록은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셨다면. A와 관련해서 뭐뭐 안에 들어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했는데, 뭐뭐 조절 이론. 조절 이론이라고 나오니까 각성밖에 없네요. 조절이란 말이 붙는 이론은 각성 조절 이론밖에 없거든요. 맞는가 한번 봅시다. 놀이와 자극과의 관계를 다룬 이론이라 맞네요. 그 다음에 유아는 놀이를 통해 각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고, 자극이 결핍됐을 때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제공받는다. 정확하게 각성 조절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고, 왜 A와 관련해서 했을까는 한마디로 A가 아이들의 놀이 상황이거든요. 놀이 이론이라는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도 되는 거였죠. 근데 지문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나 봐요. 가로 안에는 각성만 들어가면 되니까 답은 각성입니다. 각성 조절 이론이 아닌. 자, 5번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선생님. 1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지우가 그린 그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역과 니은에서 보이는 유한 미술 표현 방식의 명칭을 쓰라 그랬는데, 요게 조금 이제 유한 표현 방식에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고 혼돈스러운 게 있는데, 혼돈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2019학년도는 출제가 됐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도화지에 땅을 구분해서 그렸대요. 땅과 하늘을 구분짓는다, 공간을 구분짓는다, 땅과 바다를 구분짓는다, 모두 기저선에 들어갑니다. 기저선. 공간을 구분하는 선을 저희는 기저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들어가는 답은 기저선, 기저선 표현, 기저선의 표현, 모든 게 다 되죠.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요, 우리 아이가 나무와 꽃에 웃는 얼굴에, 웃는 모습의 얼굴 표정을 그렸대요. 이 나무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거죠. 나무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인화 표현을 썼네요. 아이들의 물활론적 사고가 표현된 의인화된 표현, 의인적 표현, 의인화 표현 모두 다 동일한 용어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의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미술 기법의 명칭은요, 요거 문제가 조금 쉬웠죠, 선생님. 디귿에 해당하는 게 뭐 잡지에 종이를 오려서 붙이거나 또는 털실이나 나뭇가지, 열매, 사진 등을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각들을 붙여서, 그 조각이 뭐든 상관은 없어요. 자연물이어도 되고 잡지에서 그 한 거여도 되고 종이들로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을, 조각들을 붙여서 해나 구름이나 이런 그림을 만드는 걸 저희가 콜라주라고 합니다. 콜라주. 그 다음에 리을은 물과 물과 기름의 반발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물에다가 기름 물감 있잖아요. 유체 물감을 그러나?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감이 물에 뜨겠죠. 그거를 이제 종이로 이렇게 흡수해서, 물 위에 종이를 덮어서 흡수해서 그런 기름 물감의 어떤 유체 물감이 그 종이에 흡수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마블링이라고 불리는 거죠. 저희가 마블링. 그 다음에 나의 김교사는 앤더슨의 미술 감상 단계에 기초해서 감상 활동을 수행했다라고 해요. 아, 선생님, 제가 작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앤더슨 문제 그 이론이 나왔을 때 제가 2019라고 써주라고 했어요.
2019학년도에 출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이론 옆에다 2019라고 쓰고 이 문제 꼭 출제된다 했는데 진짜 출제가 됐죠. 왜 그걸 출제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실은요, 앤더슨 이론은 펠드만 이론이 확장된 이론이 앤더슨이에요. 그런데요, 펠드만 이론을 네 번 정도 이미 기출해서 물어본 거예요. 2013년 이후에만. 그런데 이 펠드만 이론을 계속 물어봤던 이유는 교육부 자료에 펠드만 이론이 나와서였고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일반적인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물어보기에는 조금 지겹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감이 있어서 앤더슨의 이론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2019년쯤에 나올 거라고 2019라고 써라라고 그 이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고 모의고사에도 냈었는데 정확하게 문제에 나왔었네요. 그런데 펠드만의 이론이 서술, 분석, 해석이나 해설이라고 하고요.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평가나 판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앤더슨이 앤더슨의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앤더슨의 이론의 2단계가 이것도 1, 2, 3, 4로 나눠지는데 펠드만의 1, 2단계가 앤더슨의 2단계예요. 합해서. 그 다음에 해설이 3단계, 4단계 그대로 4단계. 펠드만의 이론을 요것만 축약해서 1, 2단계를 축약해서 2번으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했죠. 뭐가 있냐면요. 교재 거기 보시면 교재 펠드만 이론을 보시면 앤더슨 이론을 보시면 587인데 거기에 반응 인상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반응 인상. 이게 그림에 대한 첫인상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앤더슨이 추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과 분석을 합해서 서술 묘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해석이라고 했고 4단계는 평가라고 하셔도 되고 판단이라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에 나온 부분 보시면 서술 묘사에 해당하는 교사의 발문은 펠드만의 이론 중 여기나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색깔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색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분석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미술의 요소나 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미술의 요소에 들어가죠. 그 발문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묘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분석에 들어가는 건 다 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묘사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서술 묘사에 해당했죠. 2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 있는 부분은 어디니? 그 다음에 골롬브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입체 발달, 표현 발달 단계가 나왔어요. 미술에서 입체 표현 발달 단계가 골롬브 이론에서 나왔어요. 전공서에는 이 골롬브를 골롬이라고도 해요. 영어 표현이라서 뭐 이렇게 부를 묵음으로 읽어도 되고 묵음 아닌 걸로 읽어도 되고 뭐 그렇죠. 여기에 발달 단계가요. 교재 어디에 보시면 첫 번째 탐색기, 두 번째가 분화기, 세 번째가 완성기인데요. 탐색기는 찰흙 그 자체의 특성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화기는 우리 아이들이 두 종류나 올챙이 인간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근데 두 종류는요, 선생님, 이게 몸통이고 발 둘이에요. 다리 2개예요. 그런데 올챙이는 조금 달라요. 올챙이는 머리, 몸통을 얘기해요. 몸통을. 이것이 나오는 시기는 분화기고요. 완성기는 성인처럼 그렇게 어떤 그런 입체물을 좀 표현하는 거죠. 균형 있게.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이 두 종류, 두족인 뭐 다 돼요, 선생님. 두족, 두종류, 두족인 모두 전공서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얘는 올챙이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가 음악활동 계획 아니고 나는 씨앗 노래 악보이다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다음은 음악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고 A에서 기억에 통합될 수 있는 활동을 A 측면에서 한 가지 찾았으라고 되어 있어요. A 측면이 음악 영역 내에서의 통합이에요. 그러면 음악에는 노래 부르기가 있을 수 있고 악기 연주하기가 있을 수 있고 감상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역 안에서 음악 영역 안에서 통합하는 거죠. 그런 활동을 A에서 찾아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동시짓기 아니고 그림 그리기 아니고 꽃이 심어 성장 관찰하기 아니고 봄의 노래 감상하기. 봄의 노래 감상하기 맞아요? 그거를
기억에 통합하는 게 악기 연주인데 악기 연주와 감상하기를 통합한다면 음악 영역 내에서 통합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음악 영역 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건 봄의 노래 감상하기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거요. 마라카스, 우드블럭, 트라이앵글 모두 그 리듬 악기죠. 마라카스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리듬 박대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뚝뚝, 여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대기로 여기 이렇게 두드리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 아시죠? 삼각형 모양. 이렇게 저희가 치는 거. 모두 리듬 악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틀린 거 가락 패턴을 연주할 수 있다. 가락은 리듬과 음높이의 결합이에요. 이 음높이는 단순하게 개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마라카스나 우드블럭이나 트라이앵글은 리듬 악기이기 때문에 가락 패턴을 연주할 수 없다. 그게 이유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 다음은 가의 디귿과 리을에 변화를 주어 연주한 내용인데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예술경험 영역 세부 내용에 기초해서 디귿과 리을의 적절한 음악적 요소 그러면 예술경험에서 누리과정 영역에서 세부 내용에 근거할 때 음악적 요소를 그러니까 뭐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재 593에 보시면요.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용 범주,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내용의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요. 우리 세부 내용에 나와 있는 음악의 요소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 샘여림, 빠르기, 리듬이에요.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나와 있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세부 내용에 근거하라 그럴 때 여기 세부 내용에 표시된 것만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디귿이 요거였다가 요렇게 아이고 요거 하도 오래간만에 그려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쉬는 표시죠. 한 박자 쉰다라는 거죠. 요렇게 바뀌었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패턴 아니에요? 한 박. 그 다음에 딴딴딴 쉬고 딴딴딴 쉬고 패턴이 바뀌었죠. 패턴은 리듬이거든요, 음악에서. 그래서 리듬이 바뀐 거예요. 빠르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빠르기가 바뀌었다. 빠르기가 바뀌었다라면 이 네 개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빠르기가 바뀌었다면. 한마디로 빠르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려면 한 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한다라면 한 박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빠르기가 바뀌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데 박의 결합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박의 결합이 일정하게 어떤 뭐 반박으로 나누어져서 요게 딴딴딴딴인데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바뀌었다면 저희가 빠르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이는데요. 딴딴딴 쉬고 딴딴딴 쉬고 하면 단순히 빠르기만 바뀐 게 아니라 이 빠르기를 반복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뭔가가 반복적으로 균일하게 바뀌는 건 리듬이에요. 그래서 빠르기라고 답하시기에는 조금 리듬이 더 강력합니다. 왜? 변화가 있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빠르게만 딴딴딴 이렇게 아니라 딴딴딴 쉬고 딴딴딴 쉬고 이거는 단순히 속도 변화만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리듬 패턴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부분은 쉬웠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연주하다가 어떤 부분은 작게 연주하고 어느 부분은 크게 연주하라. 작게 연주하고 크게 연주하라. 샘여림. 그래서 리을은 샘여림입니다. 나의 제시된 노래의 특징이다. 틀린 거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 그랬는데요. 아, 선생님. 노래의 음력은 이렇게 돼요, 선생님. 전공서마다 노래 유아에게 맞는 음역대를 레에서 라라고 하는 전공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라라고 하는 전공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시까지를 보는 전공서가 있어요. 레라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도 내리고 한도 높이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도 내릴 수 있고 한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레에서 시까지도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네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여기 교재 기출문제에선 도에서 라까지 유아에게 적절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도막 형식은요, 선생님, 4마디가 2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8마디가 있는 걸 한도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씨앗 노래 있잖아요. 이 씨앗 노래는 이게 이제 4개, 4개, 8개가 한도막인데 4개, 3개, 3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한도막을 조금 변형해서 쪼개서 2마디를 더 넣은 거기 때문에 한도막 형식의 변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긴 음이 지금 요거거든요. 3박자 음. 이분음표, 이분음표. 이게 몇 번 나왔어요? 1번, 2번, 3번 나온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박자에 맞춰 손뼉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4분의 4박자가 맞네요. 그쵸? 음표를 따져보니까 쉿쉿쉿 그 다음에 쉼표 한번 보세요. 4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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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쉼표 4박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4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 단조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선생님. 단조는 구슬픈 노래예요. 슬프고 뭐 우울한 노래가 단조고요. 장조는 희망적인 노래가 장조거든요. 근데 씨를 뿌리고 싹이 났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슬프게 불러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났는데 그게 구슬프거나 우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히 단조와 장조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구슬픈 노래냐 희망찬 노래냐. 노래 가사에서 희망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이건 다장조의 노래라고 저희가 봐줘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잘못돼서 다단조의 노래이다를 다장조의 노래이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요. 7번 문제 제가 이거 시각화 수준, 분석적 수준 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세부 내용이 그렇게 쓰여가지고 해설사가 그게 반영돼서 쓰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 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유아 특수에서는 이미 기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A에서 반일레 이론에 근거해서 연희의 기하 도형에 대한 이해 수준을 쓰라 그랬는데 우리 연희가 보니까요. 세모는 산처럼 새겼다.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모라고 하고 나는 세모가 좋아. 근데 우리 우진이는 보세요, 선생님. 뾰족한 거 3개, 평평한 거 3개, 이름 또 세모야. 한마디로 세모라는 모양을 눈으로, 통으로 이미지를 찍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평평한 거 3개는 선을 말하죠. 선이 3개고 뾰족한 거 꼭지점이 3개야.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일레 이론에서 이걸 서술적 또는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이라 그래요.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로 세모의 모양을 산처럼 생겼네 이런 이미지로 세모의 모양을 인식하는 걸 시각적 인식 수준이라 그래요. 시각적 인식 수준. 근데 요게 0 수준이고요. 요게 1 수준이거든요. 이거 분석적 인식 수준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 연희는 지금 여기에 남아있죠. 시각적 수준에 이미지로 찍고 있죠. 그래서 연희의 어떤 기하 도형에 대한 이해 수준은 시각적 인식 수준이고요. 그 근거를 A에서 세모는 산처럼 생겨서 세모라고 해. 요 부분입니다. 바로 이미지로 찍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공각 시각화 개념과 관련된 가장 적절한 사례를 보여주는 UI 이름과 말을 B에서 찾아 쓰는 건데요. 공간 시각화는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종 혹은 탑 건물, 학교 건물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들 눈에 이미지를 형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탑을 보는 건 아니지만 탑이라는 단어로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 그게 공간 시각화 능력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뭐가 있냐 그랬는데 우리 영채가 세모 2개를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방향을 돌리니까 네모가 됐지. 이런 것들도 공간 시각화 개념을 형성하게 만드는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예요. 한마디로 아이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서는요. 그런 도형들을 여러 개 조합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도형을 조합하면서 또 다른 도형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공간 시각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채가 세모 2개를 이리저리 둘러서 네모를 이렇게 만드는 거. 도형 2개를 조합해서 또 다른 도형의 모습을 만드는 거. 이게 공간 시각화 능력, 유아기 공간 시각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고요.
공간 시각화 이 개념은 해설서에도 지금 나와 있고 클레멘츠 또는 시글러의 공간 능력과 관련된 이론인데 바로 시글러의 이론이라 하면 2018학년도에 나왔어요. 2018학년도에 공간적 오리엔테이션을 그 범위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간 능력 안에 시글러의 이론에서 공간적 시각화 이론이 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됐네요. 연장해서. 그 다음에 가의, 나의 기억활동의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연탐구 영역의 수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의 세부 내용을 한 가지 쓰라 그랬는데요. 유아들이 만든 입체 구성물을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활동이래요. 그러면 입체물을 여러 방향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모양이 다 다름을 아이들이 관찰하는 거네요. 그걸 수학적 탐구하기에서 하나 쓰라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교재 600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위치와 몇 세 아이들입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5세네요. 5세 아이들인데 거기에 보시면 5세 세부 내용에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정확하게 한 가지 입체물을 여러 방향에서 보고 그 차이를 아는 거. 그 활동이 거기 세부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세부 내용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니은 활동,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얼뜻 아이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표현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표상이라 그래요. 그 한마디로 내가 배운 거, 내가 내면화낸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표상이거든요. 그걸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조각품을 만들 수 있고, 찰흙으로도 만들 수 있고, 글로도 쓸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다. 표상이네요. 수학적 과정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자, 교재 601호 오세요. 교재 601호 보시면 NCTM과 코폴리 존스 디제가 수학적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수학적 과정이라 그러면 바로 이 이론이 쓰이는 거예요. NCTM은요. 우리에게는 NAYC가 있잖아요. 전미유아교육협회. 이거는 전미수학교육협회예요. 여기서 코폴리와 존스 디제라는 학자가 수과학적 과정을 문제 해결하기, 추론하기, 의사소통하기, 연계하기, 표상하기 5가지로 얘기했거든요. 그중에서 표상하는 게 아이들의 어떤 이해를 밖으로 재현하는 거, 언어로, 제스처로, 그림이나 기호나 부호로 밖으로 표현하는 거, 그걸 표상하기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우리 아이 이교사가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봐. 그게 표상하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가나는 유아들의 놀이 상황이고 다는 교사들의 대화라 되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라. 자, 가는 피아제 이론에 근거할 때, 기초할 때 전조잡기 유아기의 사고 특성을 보여주는 대화의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보존 개념 실험하고 있네요. 그쵸? 상징적 사고의 특성을 보이는 유아의 말을 가에서 찾고 보존 개념이 아직 획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아의 말 2가지를 가에서 찾았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2가지의 밑줄 그으세요. 2018학년도가 2가지 답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써라라고 해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갔다라면 2019학년도는 2가지가 있으면 그냥 2가지 다 쓰라라고 했어요. 그게 2019학년도의 추세예요. 한마디로 2019학년도는 논란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의제기 들어오는 거를 애초에 차단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면서도 명확하게 하나의 답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가 적게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쉽다라고 느끼기도 했었죠. 워낙 문제가 분명하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상징적 사고의 특성 뭐가 있어요? 상징적 사고는 가작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작하에는 뭐뭐가 들어가요? 역할의 가작하, 행동의 가작하, 사물의 가작하, 상황의 가작하죠. 거기에서 내가 주스 파는 사람 할게, 주스 사세요가 역할의 가작하예요. 나 뭐뭐 할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그대로 몸으로도 표현하는 거. 주스 사세요, 파는 사람이니까 사세요라는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징적 사고의 특성을 보여주는 내가 주스 파는 사람 할게, 주스 사세요. 이거고요.
보정 개념이 아직 획득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아이가, 찬영이가, 우리 은희가 길쭉한 컵 속에 담긴 물을 넓적한 컵에 옮겨 담았거든요. 그랬더니 찬영이가 물이 작아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은희가 아니야, 그대로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넓적한 컵에 있는 물을 길쭉한 컵에 다시 옮겨 담았죠. 근데 재경이는 신기하다, 물이 다시 많아졌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경이는 보정 개념이 형성된 게 아니고 은희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은희의 대사 획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찬영이의 물이 적어졌다, 물이 다시 많아졌다, 그 두 개가 지금 다 답인 겁니다. 두 가지 적으라 그랬으니까 물이 적어졌다, 신기하다, 물이 다시 많아졌다, 이거 두 개 모두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적어졌다, 물이 다시 많아졌다, 이것만 적으셔도 보정 개념 나타내는 말이죠. 나에 나타난 유아의 오개념을 찾아 쓰고 조작 변인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문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다현이와 선호, 상진이, 연주가 있는데 다현이가 일단 바닥이 평평해요, 선생님.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한 바닥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일한 출발선이 여기 있어서 자동차를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자동차 두 개가 있네. 이 자동차를 시합하자. 내 거는 물건을 나르는 자동차야, 물건 많이 실을 거야 하면서 선호가 여기 블럭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올렸다라는 거예요. 상진이는 나는 물건 안 실을 거야 라고 했고요. 여기는 없고요, 블럭이. 내가 자동차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줄게. 똑같은 힘이 뭐예요, 선생님? 똑같은 거, 똑같이 유지하는 거. 그걸 저희가 뭐라 그래요? 통제 변인이죠. 그럼 통제 변인은 똑같은 힘으로 밀어주는 거. 똑같은 힘이에요. 그럼 어느 자동차가 더 멀리 갈까? 결과를 보는 건데, 그 한마디로 무게에 따른 거죠. 선호가 내 차가 더 멀리 가, 무거우니까이에요. 근데 성진이가 내 차가 더 멀리 가, 가벼우니까. 평평한 데에서 똑같은 출발선에 무게가 다른 장난감을 밀면요, 가벼운 게 더 멀리 가죠. 그래서 우리 선호가 무거우니까 더 멀리 가. 그게 이제 오개념이고요. 내 차가 더 멀리 가, 무거우니까 그게 답인 거고요. 조작 변이는 자동차의 무게를 달리한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은 자동차에 하나는 블럭을 싣고 블럭을 안 실어서 전체적인 자동차 무게를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럭 수라고 하시는데요. 블럭 수라고, 이 블럭 수로 자동차의 무게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블럭은요, 자동차의 무게 변화를 위한 어떤 도구로 쓰였어요. 그래서 블럭의 수보다는 블럭 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블럭 수로 인해 자동차의 무게 변화가 했다라는 건데,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트럭에 무게를 잴 때 적재된 짐이 있잖아요. 짐이 실린 그 트럭의 무게에 질리지 않은 트럭의 무게를 할 때 뭐가 변했다라 그래요? 트럭의 무게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트럭의 무게라고 하지 트럭에 실린 짐의 무게가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의 무게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블럭 수를 살리고 싶으시면 자동차에 실은 물건 혹은 자동차에 실은 블럭의 수로 인한 자동차의 무게 변화를 조작 변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작하고 싶었던 건 블럭의 수가 아니라 블럭을 가지고 자동차의 무게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무게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변화시키고 싶었던 게. 그 다음에 3번이요. 근데 블럭의 수 하셨어도 전 정답 처리는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3번에 다와 관련해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자연탐구 영역 과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의 세부 내용 A와 관련된 가장 적절한 교사의 말을 다해서 찾았으라. A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이요. 교재 한번 보실래요? 교재에 보시면 612에 어떤 부분이 지금 A에 들어가냐면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장단점을 안다. 이게 들어가는 세부 내용인데 거기에 적절한 교사의 말이 오교사가 이게 변화하는 그거죠.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죠. 그렇게 되면 오교사가 내일은 로봇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계의 편리함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죠, 선생님. 정확하게 그 세부 내용과 만나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2019학년도까지 여기까지 마치고요. 실은 이거 뒤에 Q&A 시간이 있거든요. Q&A 시간에 제가 2018학년도에 설명드렸던 의사소통의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드린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기출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